나왔을까? 인간이 먼저 나왔을까요? 미생물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불과 7년 전에 발족된 국제 컨소시엄인데요. 선진 43개국 5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남극부터 열대우림까지 전 세계 지구를 덮고 있는 미생물 데이터베이스의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수집에 들어갔느냐? 그 미생물군이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그 미생물들이 인류 안에 들어가서 지금 공존을 하고 있어서 인체의 건강이라는 것이 지구 환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구의 생태 환경이 바뀌면 인체의 미생물 상태가 변합니다. 그렇죠. 면역에 관련된 직결되는 부분. 그것을 인공적으로 뭘 먹고 한다고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토양, 이 땅의 산, 이 땅의 물이 나의 건강에 직결이 됩니다. 이것은 20세기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몰랐거든요. 미생물 연구는 2000년대 넘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나의 건강에, 우리 아래 미래 세대의 건강에, 삶에 직결된다는 걸 지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민족의 아주 참 제가 이것을 체험도 하고 보면서 아주 저 위대한 철학이다. 수승화강 들어보셨죠? 수승화강이 무슨 뜻인가요? 네, 수승. 물, 시원한 건 승, 위로 올라가고, 화, 뜨거운 건 강,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 심장의 수기운은 동맥을 타고 위로 올라가고, 심장의 화기운은 인맥을 타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인체의 순환 구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등을 타고. 이런 구조인데,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무려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체를 공부하고 알았던 것이 아니라 자연을 연구를 하니까 햇빛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뜨거운 건 아래로, 수증기는 위로. 그래서 물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햇빛은 태양은 아래로 비추더라. 이것이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는 순환 원리이자 자연의 순환 원리구나를 알고 사람을 딱 봤더니 사람도 자연이더라는 거죠.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야, 그럼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 자연처럼 순환 구조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화기라고 하는 화가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어디 발표할 때 이렇게 막 긴장하고 하면 입이 바삭바삭 마르죠. 그리고 이렇게 막 우리가 싸우고 막 화내고 하면 화가 위로 올라가면 얼굴이 불그락 내리라고 하는 거죠. 입이 바싹 마르고 침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태는 침이 잘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뜨거운 건 내려가고 시원한 건 올라오고. 지금 뇌과학이 밝혀낸 뇌 건강에서 가장 핵심은 뇌는 히팅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뇌는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뇌 기능에 급격한 저하를 거죠. 그런데 거꾸로 신체는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성이 급증을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이렇게 뛰는 이유는 신체의 활성화를 위한 거죠. 그러면 신체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신 뇌는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나 이렇게 감기 같은 열병에 걸리면 뇌 온도가 37, 38도 올라가면 안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뇌 온도는 적당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체 온도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올리는 게 건강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그걸 운동하는 이유인데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훌륭한 선조분들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아까 시대 가실 때 복합기공하신 것도 이런 원리입니다. 몸에 변화를 줘서 신체 수성화강 상태를 만드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타임에는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식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공교육의 초중고 시절을 겪은 친구들의 대부분은 코리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아시아도 아니고요. 네, 어딜까요? 네, 지구라는 것을 품어야 한반도에 오히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네, 나의 의식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 지금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 때 컬링인가요? 마늘 소녀 얘기 아시죠? 네, 갈릭 걸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성의 마늘이죠. 그 마늘 소녀들이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일본 한일전을 할 때 그 전의를 불태웠죠. 내가 일본을 꼭 이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인터뷰도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 일본의 어떤 정보를 줬길래 그 10대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한일전을 꼭 이겨야겠다. 올림픽이란 정신 이런 게 아니라 한일전을 꼭 이겨야겠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미래 세대가 과거 지금 어른 세대, 성인 세대에 갖고 있는 그 한일관의 그 아픈 역사, 잊지 말아야 될 역사만을 갖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한반도의 과연 미래가 이전 때보다 과연 좀 변화가 있을까? 그 친구들이 그 이상화 선수 혹시 아시나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 탔을 때 이제 일본 선수보다 은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그 금메달을 딴 일본 선수가 함께 경렬하고 서로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경렬을 하면서 이제 트랙을 돌고 한국과 일본의 이런 나라를 넘어서 이렇게 우정을 공유하고 하는 그 장면이 전 세계 전파를 타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잊지는 말아야 하지만 지금 세대는 지구라는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반도에 좀 더 나은 미래, 앞으로 그 친구들이 120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미래를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브레인입니다. 왜 이것을 세 번째로 얘기하냐면 왜 휴먼 얼스 브레인이냐.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자연, 지구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해서는 110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한 의미가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에 대한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가치로운 120세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는 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 우선 오해부터 좀 풀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두뇌 능력이 감퇴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네, 노인이 되면 뇌 기능이 감퇴한다.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두뇌 능력이 감퇴한다고 생각하면 더 감퇴합니다. 맞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전 세계 석학들이 얘기하는 건 20대, 10대, 20대에 나이가 어리면 기억력이 높고 활동성이 빠르고 단기적인 정보 처리에 강하다. 그리고 나이가 50대, 60대, 70대, 80대에 들어가면 정보의 축적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 능력이 높다. 그래서 위즈덤 브레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이 60대 이상의 뇌는 위즈덤 브레인, 지혜의 뇌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도서관에 책 빌리러 잘 안 가는데 도서관에 처음 갔을 때 그 10대, 20대 때는 우리 인간의 뇌가 도서관이라고 보면 도서관 책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을 대출받을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많이 걸릴까요? 도서관에 책이 별로 없으면 금세 빌리겠죠. 누구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이름이 금방 생각나고 노래를 불러도 노래가 잘 기억나고 왜? 책이 별로 없으니까 인출하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책이 계속 쌓여요. 책이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제 공부한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으니까 도서관에 책이 많이 쌓이는데 그러면 책을 빌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혼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간혹 도서관에 책이 많이 안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서관에 책이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감퇴한다라는 이 명제는
적절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이가 젊을수록 단기적인 정보 처리에 강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종합적인 정보 처리에 강하다라는 것을 스스로한테 자각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라는 용어가 있죠. 치매 걱정 많이 하시나요? 일본에는 치매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일본에서는 치매라는 단어를 지금 직접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네, 인지증입니다. 인지가 잘 안 되는. 네, 지금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18년 전인가요? 치매 용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한 번 쓰면 쭉 가기 때문에 네, 넣지 않습니다. 정신분열증 지금 뭐라고 혹시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조현병이라고. 조현병. 지금 이제 드라마나 이런 방송에서 야, 저 사람 정신분열증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저 사람 조현병이래. 어떤 느낌이세요? 조현, 이렇게 피아노 줄을 조연하듯이 바깥쪽 뇌, 이성적인 뇌, 안쪽에 감정 뇌 간에 조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서 ADHD부터 해서 조울증, 심하면 이제 조현병까지 가는데요. 옆집에 저 사람 치매래 이 말보다 저 사람 인지증이 어느 정도 수준이래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요. 내가 치매 검사를 했는데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몇 가지가 걸렸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벌써 치매가 오는가 봐 부터 해서 스스로 부정적 심리의 위축 현상을 가져.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임상 경력이 굉장히 높지 않으면 치매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라는 용어는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인지증으로 바뀌었고요. 정신분열증은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조현병이라고 명칭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절대 나이가 들면 두뇌 능력이 감퇴한다 라고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요. 네, 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왼쪽 뇌가 젊은 뇌, 오른쪽이 약간 나이가 든 뇌인데 차이가 있죠. 나이가 들면 차이가 생기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뇌과학 시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내 마음의 활동이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네, 오늘 뭐 뇌만 얘기하면 맞는데 네, 뇌에서 비롯되는데 이 뇌에 아주 충격적인 20세기 인류 뇌과학이 밝혀낸 성과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성과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마음이 뇌의 작용이라고 알고 있지만 과거에도 알았을까? 이집트인들이 혹시 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실까요? 미라 만들 때 영화 보면 어떻게 할까요? 뇌 어떻게 합니까? 없앤다. 아, 네. 꺼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반지 안 넣습니다. 반지에 넣는 건 뭘 넣을까요? 심장. 아, 예, 심장만 넣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환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감정과 마음, 의식이 깃드는 것이 심장이 아니라, 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알았죠. 그때 인류는. 그래서 심장을 반지에 보관합니다. 뇌는 어떻게 할까요? 네, 꺼내 없애버려요. 네, 용해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막 갈가내고요. 잘라가지고 꺼내서 없애버리는 뇌. 쓸데없는 곳이라고 해요. 뇌는 쓸데없는 곳이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지배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마음이 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이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 뇌 사진 찍으면 찍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뇌세포 숫자는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저는 답을 주고 질문합니다. 1천억 개. 1천억 개. 이거를 직접 센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씩 센 건 아니고요. 네, 직접 용해해가지고 뇌세포 숫자를 셌더니 조금 정확하게는 860억 개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재미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약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연결망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여기 흰색 보이시나요? 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뇌세포입니다. 뇌세포 하나. 이게 지금 다 뭔가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연결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연결이 일어납니다. 이 연결망은 시냅스라고 해서 약 100조 개까지 일어납니다. 이 연결은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데 인간의 뇌세포는 1000억 개를 갖고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에 몇 개 정도 줄까요? 한 개. 네,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 줍니다. 그래서 1000억 개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다. 인간의 뇌세포는 다 자라고 나면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것이 20세기의 기본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류과학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뇌세포는 새롭게 생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훈련하면 60대의 사람도 지금 이렇게 3개월 조깅만 해도 60대 남녀의 해마라는 곳에서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60대만 그럴까요? 65세? 70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단지 걷는 걸로도, 단지 등산하는 걸로도, 단지 조금 더 창의적인 활동, 어떤 활동을 할 때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지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뇌는 변화하는데, 물론 기초공사는 언제 할까요? 어릴 때 하죠. 네, 기초공사는 약 20여 년간 공사를 하고요. 그 공사한 뇌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예전에는 그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공사가 끝나면. 지금은 계속 변화합니다. 네, 이 차이가 지금 생겼죠. 근데 하지만 명제는 있습니다. 이거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모델인데요. 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뭘까요? 네, 이게 어떻게 있습니까? 네, 연결이 안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인간의 뇌는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연결이고요. 내가 뭔가 책을 읽고 책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고하는 것도 정보의 처리 작용이고요. 뭔가 움직이는 것도 내 몸과 나의 뇌와의 상호작용이죠. 가장 시작은 움직이는 건데 기본은 움직입니다. 게으른 뇌세포, 부지런한 뇌세포. 네, 일단은 움직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70세, 80대 되면 공원에 가면 이렇게 나무도 부딪히시잖아요. 나무 막 부딪히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인간의 뇌는 움직임을 기본으로, 움직임이 0세부터 120세까지 그 나이대 움직임의 총량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움직임이 많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움직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작년보다 움직임이 더 많다 하면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노력하고 계신 거고요. 아무런 노력이나 어떤 의지를 내비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작아집니다. 작년보다 더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복합기공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움직임을 습관화하는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자기 전에 5분 스트레칭하고 웬만한 거리는 걷고 그리고 이왕에 균형을 잡아서 집중해서 걷고 하는 A에서 B를 걷는 거하고 의식을 집중해서 걷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는 내 몸을 여기서 저까지 이동하는 거고요. 의식이라는 걸 집중해서 걷는 것은 뇌에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어깨 한번 해보실까요? 호흡 자, 이런 손바닥을 이렇게 펼치시고요. 네, 지금 손바닥에 의식을 한번 집중해 보실까요? 네, 손바닥에 혹시 뭐가 느껴지십니까? 네, 약간 열감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이제 좀 덜 느껴지신 분은 호흡을 다시 한번
천천히 내쉬면서 손바닥에 한번 의식을 집중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손바닥에 이전보다 조금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네, 다시 한번 자, 그럼 손바닥을 살짝 여기 중앙에 이렇게 맞아 보실까요? 이렇게 손바닥과 손바닥을 네, 붙이시지 마시고요. 네,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느껴지는 또그 공간에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한번 눈을 살짝 이제 감으시고요. 자력감, 당기는 느낌, 살짝 손바닥을 천천히 벌려보셨다가 네, 천천히 당겼다가 그 자력감 같은 것이 깨어지지 않게 손과 손 사이를 집중해서 당겼다가 잠깐 벌렸다가 손과 손 사이의 의식을 최대한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계속 숨은 편안하게 내쉬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숨을 내쉬고요. 손바닥과 손 사이에 자력감, 물컹물컹한 느낌 느껴지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보시고요. 네. 자, 눈을 살짝 뜨시고요. 뭔가 평소보다 뭔가 다른 느낌이 있으신가요? 네. 손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 평상시에 느끼는 그 어떤 열감, 뭔가 약간 뭉클한 느낌, 자력 느낌을 호흡을 후 했을 때 이걸 내수용성 감각이라고 의학에서 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시각, 청각은 외수용성 감각이라고 하고요. 인체 내부의 고유의 감각을 느끼는 것을 내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손바닥의 느낌을 여러분의 손바닥에 느낄까요? 아니면 어디서 느낄까요? 네. 예, 뇌가 있어서 느끼는 거예요. 손바닥에 느끼는 게 아닙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살짝 없다가 손바닥에 의식을 집중하는 순간 손바닥의 감각 수용기가 이 팔을 타고 척수로 와서 뇌로 옮겨가는. 그래서 뇌에 도달하면 그때 여러분의 의식이 그 느낌을 갖는 그 순간 그 손바닥의 느낌이 알아차려지는 거. 이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네, 뇌 변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훈련법들은 네, 한국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제가 오늘 오셨으니까 네, 테스트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손을 움직이면 왼쪽 뇌가 반응하죠. 왼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 뇌가 반응하죠. 같이 움직이면 서로 막 협업이 생기겠죠. 좌우의 운동이 있습니다. 자, 오른손은 주먹, 네, 주먹을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자, 왼손은 이렇게 펼치시고 펼치시게 이렇게 위아래로. 자, 오른손은 두드리고 왼손은 위아래로. 네, 잘 되시나요? 이거 아니고요. 이건 아닙니다. 자, 주먹을 두드리고 네, 손바닥은 위아래로. 네, 계시네요. 네, 자, 오른손을 두드리고 왼손을 위아래로. 자, 바꿔볼까요? 자, 바꿔서 네, 왼손을 두드리고 오른손을 위아래로. 네, 요거 말고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오른손 두드리고 왼손 위아래로. 네,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다시 바꿔. 네, 바로 하시겠습니다. 네,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계시네요. 제가 이거는 그냥 자운의 유연화 체조라고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뛸 수 있죠. 인간은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간의 두뇌 발달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때 아기들 그 거의 시간을 되돌려 보시면 나와서 몇 년을 막 움직이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충분히 일어나고 나면 이제 감정을 표현하죠. 감정이 먼저인가요? 움직임이 먼저인가요? 움직이는 게 먼저죠.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기만 합니다. 움직임이 충분히 있고 나서야 인간의 감정이 표출됩니다. 왜? 감정이 없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이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감정은 진화적으로 움직임이 복잡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이 먼저고 그 다음 감정이 애들이 감정을 표출하고요. 또 상호작용을 하죠. 엄마 아빠와의 대화를 하죠. 그러다가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두뇌 발달의 순서는 움직임, 감정, 인지, 사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다가 제가 바꾸자고 하면 바꾸라고 바꿔 이렇게 하다가 바꿔 이렇게 이게 어떻게 건가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바꾸라고 하면 이렇게 이것과 이것과 자 바꾸자고 하면 바꿔 그래 두드리고 이렇게 무슨 차이인가요? 네, 움직임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먼저 아이들 테스트를 해보면 움직임이 먼저죠. 왜? 내가 유연하니까. 네, 이것이 인간 두뇌 발달의 지금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지식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도 차이가 있고요. 직종별로도 차이가 생깁니다. 왜? 나의 뇌는 나의 살아온 생애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동물은 태어나면 움직인다. 만물의 영적인 왜 인간은 못 움직이느냐. 무슨 차이라고 했습니까? 네, 동물은 엄마 아빠 뇌 기능의 8, 90%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엄마 아빠 뇌무게, 성인의 뇌무게의 불과 4분의 1밖에 안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신생아의 뇌무게는 3,400g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뇌무게는 1.4kg, 무려 4배의 차이가 있죠. 이것은 인간의 아주 특별함입니다. 인간은 머리통이 커요. 그래서 아주 이세 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4배가 성장합니다. 약 태어나서 12년 동안 4배가 성장합니다. 초등학교를 마무리할 시점에 성인의 뇌무게에 육박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그래서 어른의 인지기능이 육박합니다. 어른의 인지기능이 육박한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어른과 아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나름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부모님들 대화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대화가 상당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이런 진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이거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멍게 드십니까? 멍게 회 드시나요? 네, 멍게가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멍게 동물입니다.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뭘까요? 동물의 동자가 한자로 네, 움직일 동자입니다. 식물은 이 개체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식물이고요. 우리가 병원에 사고 나서 누워있으면 식물인간 이렇게 뇌사가 아니면 식물인간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식물이고요. 개체 전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동물, 애니멀입니다. 그래서 애니멀의 애니가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이것은 집신벌레인데요. 집신벌레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예. 그래서 원형 동물이라고 합니다. 대신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뇌는 고사하고 눈, 코, 귀도 없습니다. 배설기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에요. 이 질문은 왜 보여드리냐면 인간의 뇌는 왜 존재하는가? 그럼 뇌가 없는 동물은 왜 없을까? 인간은 왜 뇌가 있을까? 인간은 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인간은 왜 이렇게 기어야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의식 현상을 가질까? 여기는 움직이기만 하고요. 멍게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멍게 드시는 분들. 멍게 드시는, 회 먹을 때 멍게 드시는 분들. 멍게는 뇌가 있습니다. 끔찍하시죠? 여러분이 회 드실 때는 없습니다. 멍게가 어릴 때 바닷속에 유생일 때는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위에 이렇게 딱 붙으면 자기 뇌를 먹어버립니다. 왜 바위에 붙은 멍게는 자기 뇌를 먹어버릴까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뇌는 왜 존재할까? 움직임의 다양성, 복잡성, 행동에 대한 예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점점 진화됩니다. 개구리, 물에서 육지로 나오는 개구리 양설에 의하면 여기는 편도체라는 게 없습니다. 편도체는 뭘 하냐면 공포기억을 저장하는, 그래서 편도체가 없는 이 개구리는 그 해부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피해의식이 좀 덜 가지도 되는, 근데 공포 반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악어는 이제 감정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를 보시면 모션, 움직이는 거죠. 감정을 이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내가 몸 상태 굉장히 좋다 하면 누가 이렇게 툭툭 건드려도 이렇게 밀쳐도 지하철에서 어떻습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죠. 근데 오늘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누가 살짝 말을 하거나 지하철 타는데 막 밀치면 뭐 나오나요?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과학에서는 60조 개의 세포의 움직임이 내재화되지 않고 이 아웃 밖으로 모션이 나가버리면 이것을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보면 신체 상태를 조절을 잘 하는 사람들은 감정의 출렁거림이 크게 없습니다. 신체 상태가 안 좋으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이것은 이제 동전의 양면, 움직임, 감정. 그래서 움직임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러다가 감정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의 공감, 주고받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데리고 사는 이유는 공감 기제가 있기 때문이죠. 공감을 주고받고, 인간에 이르면 맨 아래쪽이 파충류 갖고 있는 뇌라고 해서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명 기능, 인간의 두 번째에 있는 뇌는 감정을 담당하고요. 바깥쪽은 인지, 사고, 학습, 논리, 추론, 언어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인간만의 독특한 구조를 가진 인간의 출현이죠. 가장 진화된 생명체고 여기에 지능과 의식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라는 것과 감정, 정서라는 것과 인지, 사고의 모든 기능을 갖춘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이 균형과 통합이 일어날 때 제대로 건강하고 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 짧게도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현대인들은 이게 다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균형이 다 깨어져서 유지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감, 부교감 기능이 깨어졌다고 하고 세 가지의 핵심, 어떤 이렇게 약물이나 이런 거 말고 인체만 가지고 활용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체온, 호흡, 의식. 체온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올려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시간은 어쨌든 나의 몸의 온도를 1도 정도는 올리는, 막 뛰거나 걷거나 막 땀을 흘리는, 그것을 반드시 대신 내 온도는 올라가면 안 되죠. 내 온도를 어떻게 안 올려야 됩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는, 아니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면 내 온도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내 온도는 유지를 하고 몸의 온도는 올리는 사이클을 갖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왜 중요할까요? 지금 한번 숨을 들여 마셔보실까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들이마시지 않고 평상시 들이마셨을 때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시나요? 아랫배가 이렇게 굴룩굴룩 하십니까? 네, 우리 아기들 눕혀놓고 호흡하는 걸 보면 아랫배가 이렇게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통 한 2살, 3살만 되면 이제 폐호흡으로 바뀌죠. 완전한 아랫배가 들썩날썩하고 요즘 한 3, 4살만 돼도 완전히 이제 가슴 호흡을 합니다. 그러다가 숨이 점점 올라왔다가 숨이 목에 달리면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죠. 숨이 목에 달렸다, 견각에 달렸다라고 해서 우리말에 목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숨은 아래로 내리는 게 좋다고 해서 호흡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호흡을 하는 원리와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티베트, 네팔, 한국, 인도 이런 전 세계 몇 나라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체 건강의 핵심이죠. 그리고 의식을 아까 우리 소개했듯이 이런 걸 할 때 의식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체온, 호흡, 의식 이 세 가지가 내가 어떤 약물이나 돈 없이 나의 인체만 가지고 활용하는 건강의 키워드. 네, 요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이 5배 강화되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5%
일본의 대표적인 면역학자죠. 아고 다오르 박사가 연구를 발표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은 한 번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내교학과에 있으면서 저희 학교에 74세의 최고령 대학 입학자분이 계셨는데 74세 입학을 해서 80세에 강사로 데뷔를 하셨고요. 82세 올해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마지막은 120세를 살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120세 생물학적 나이라고 하는 게 120세거든요. 생물학적 나이라고 하는 110세를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뇌 기능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가장 뇌를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가치는 인간의 의식인데 이분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거 좀 담고 있습니다. 74세에 손녀와 딸과 3대가 입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사이버 대학이 그래서 그걸 입학하려고 저희 문화센터에서 공부도 엄청 하시고 컴퓨터도 다 익히시고 입학하셔서 또 입학을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문화센터나 노인정 이런 데 가서 내가 강사로 데뷔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강사 데뷔했던 장면. 직접 이렇게 마이크 끼시고 저처럼 저보다 훨씬 강의를 잘 하십니다. 강의를 직접.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후배들 60대, 자기가 80대니까 60대 후배들 대상으로 하는데 감정노동, 스트레스 강의를 하시는데 나이가 60대를 넘어가면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다.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부딪힘,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움직였을 때 일어나는 이 움직임의 부딪힘들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좀 알려주고 싶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몸소 이런 거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멈추지 않으시고 올해 얼마 전에 입학식이 있거든요. 저희 내교대학원 3월 1일 날 입학하셨습니다. 또 최고령 82세 대학원 석사에 내교육학과 석사에 입학을 하셔서 그 110세 오늘 제가 강의하면 준비하면서 이분 사례를 꼭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1시간 남짓 정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민족의 장생이라는 철학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내교육의 연구자이긴 하나 한국에서 내교육학이 가장 먼저 정립이 되고 했던 그 배경에는 주체기관인 국학원이 사실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장수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장수를 표방하는 국가가 아니라 장생을 표방하는 국가입니다. 장수와 장생은 다르다라고 이 국학원의 설립자이신 총장님께서 장수는 단지 오래 사는 것,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생은 삶의 목적을 성공을 넘어서 완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식의 어떤 방향에 두고 그것을 방향을 두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는 것.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WHO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한국은 장수에서 이제 장생의 문화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철학이 있는 나라, 철학이 있는 코리아. 이것이 전 세계가 이제 좀 원하는 코리아, 넥스트 코리아의 모습이 아닌가. 20세기까지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아류 역사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외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유엔에 가서 들었던 얘기는 그 얘기가 이제 넘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인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뇌 측면에서 봐도 창조하는 문화와 평화에 대한 철학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홍익인간의 평화 철학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강제인해라고 하는 3일 신고 신혼편에 자성부자 강제인해 이 문구가 있죠. 여기 내일강 있을 때 너희한테 머리할 때 냈죠. 우리 3일 신고 참정쟁인 3일 신고할 때 3일 신고 신혼편에 자성부자 강제 이미 너의 머릿속에 내려와 있다. 삶에 대한 지혜, 진리 이런 것 우주의 법칙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브레인, 인간의 뇌 안에 있다고 우리의 선조들이 5,000년 전에 미리
해안을 줬습니다. 이것이 유엔에서 발표된 PT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참석한 당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죠. 일본과 한국의 아류 역사를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독자적인 뇌 철학을 가진 나라로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PT인데요. 노인 아닌 어르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민족의 역사에는 어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고 어린 사람을 어린이라고 부르고 이제 좀 익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고 커져서 완성을 향해 갔을 때 신과 같이 되었을 때 어르신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린이에서 어르신으로 가는, 노인이라는 단어는 외국에서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으로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은 노인이 아닌 어르신이라는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을 앞으로 제시하는 그런 코리아가 되었으면 하는 걸로 오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